6월 20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IMF는 2018년에 조용히 XRP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국제통화기금은 정부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도록 돕기 시작했지만 XRP는 항상 루프에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인데요. 2018년 IMF는 XRP를 가상화폐로 인정했을 때 프리젠테이션에서 2018년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서 XRP를 가상통화 범주로 인정을 하고 지불용 디지털 자산으로 리플이 발행한 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IMF는 통화 간, 국경 간 지불 공간에서 가상화폐의 기능도 언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IMF가 중앙은행을 위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에서도 XRP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경 간, 통화 간 지불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것은 XRP 하나이다. 브릿지 연결 자산으로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탄생한 CBDC도 상호 운영성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을 2018년도에 이미 언급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 뭐 이분이 지금 이제 XR 뉴스 크립토님께 요거 좀 중간에 리트윗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볼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IMF에 지금 전 IMF 통제이죠? 현 ECB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리고 현재 IMF 핀테크 카운셀 그리고 IMF 보이시죠? IMF에 직간접적으로 스위프트 담당자가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여기 IMF와 스위프트 담당자들과 함께 브래드 갈리거스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죠. 그룹 오브 더 IMF 쭉 나오죠. IMF에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미 설계가 되었습니다. 끝이 났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도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파운드와 ISO 20022 국제 표준이죠. 챕스 및 RTGS 내에서 글로벌 결제 메시징 표준을 구현한다. 자, 어제 6월 19일입니다. 영란은행에서 ISO 2002로 마이그레이션 되었다. ISO 2002 챕스 및 RTGS를 위한 새로운 메시징 표준. 이 챕스는요, 영국 은행 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RTGS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죠. 2023년 6월 19일 어제입니다. 챕스와 은행의 RTGS가 ISO 2002 메시징 표준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영국 이외에도 많은 주요 관할권에서도 스위프트가 결제를 위한 기존 MT 메시징 표준을 폐기할 예정인 2025년 11월에 앞서서 ISO 2002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상징적인 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준연도에서 조금 딜레이 되거나 조금 앞서거나 많은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금융에 있어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영란은행에 2023년 6월 19일 ISO 2002로 현재 마이그레이션 되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영국의 파운드와 IMF에서 제가 오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5대 글로벌 기축 통화가 있죠.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위안화는 3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IMF SDR 통화 인출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영란은행이 ISO 2002로 마이그레이션 되겠다. 어제 말입니다. 그리고 IMF로 언급을 했죠. 방금 전. 그리고 리플에 2015년도 6월 18일입니다. 리플, 페드의 빠른 지불 태스크 포스에 합류하였다. 이미 2015년도, 8년 전이죠.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볼게요. 300명 이상의 태스크 포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업계 동료들이 운영위원회를 선출했습니다. 자, 페드,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이죠. 리플랩스는 미국 중앙은행의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 폴스 운영위원회에 선출이 되었다. 그래서 리플랩스의 비즈니스 개발팀 연구 책임자인 레이안 자곤인 것 같아요. 이분이 기술 및
서비스 뱅킹 제공업체 부문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었다. 그는 15명의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미국 지불 시스템에 실시간 결제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이끌 것이다. 자, 페드, 미국 달러, 빠른 지불 태스크 포스에 리플은 이미 2015년도에 합류가 되어 있었다.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탐색을 했죠. 2004년도에 라이언 퍼거에 이어서 기술이 응축됐죠. 그리고 2012년도에 바로 4명이 합류하게 되죠. 리플랩스의 탄생을 알리게 되죠. 개발진인 지금의 현 세계 최고 소프트웨어 공학자라도 볼 수가 있겠죠. 데이빗 슈왈츠, 그리고 제드 맥케일럽, 스텔라 창시자, 그럼 아서 브리또, 마지막에 자금이 붙죠. 현 크리스 라슨, HSBC와 IMF. 자, 자금이 붙는다. 그리고 나서 2012년 현재 11년간 인프라를 확장해 왔다. 전 세계 기득권들과 함께. 자, 그럼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7월달 연방준비위원회 태스크포스 리플은 글로벌 지불의 속도와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이것 또한 6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8년 전 6월 18일이니까 8년하고 며칠 더 됐네요. 자, 미국 중앙은행 달러, 영국 중앙은행 파운드화, 자, 그리고 IMF에 다 깊이 관여가 되고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이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설정이 끝났습니다. 에그락 아마페님의 트위터인데요. 자, 패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XRP가 두 가지 1번 라인과 2번 라인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10달러 정도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 있으며, 자, 2번 라인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124달러에서 명확한 로드맵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큰 장기적인 역사적으로 한 2014년도 그 이전부터 2026년 큰 하락 추세를 이었던 저점을 이었던 상승 추세를 쭉 나타내고 있어요. 고점을 이었던 상승 추세. 원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에너지의 파동을 분석을 하면서 과거 2016년도와 18년도에 1번 라인과 2번 라인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물대를 뚫으면서 1번 라인, 2번 라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1번 라인과 2번 라인 체킹을 하는데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면 10달러에서 100달러가 넘어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눌려 있었죠? 11년간 스위프트 2.0망은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가격은 눌러놨습니다. 소송이 해결이 되게 되면 가격이 어디까지 갈 줄 모르죠. 단기적으로 10달러 그리고 120 몇 달러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패턴 분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터질 수가 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기술적인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존 디튼 변호사가 SEC 소송에서 리플 2차 판매 심도 있게 다룰 듯하다.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리플의 2차 시장, 유통시장 판매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SEC의 약식 판결 신청을 접수하면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를 다룰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코인베이스, 블록체인 협회 등이 제출한 아미쿠스 브리프에도 해당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다. 과거 SEC와 LBRI 소송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넬리나 토레스 판사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2차 판매를 심도 있게 다룰 듯하다. 상품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격이 쭉쭉쭉쭉 나와야 되겠죠? 증권에 대한 명확한 규격이 쭉쭉쭉쭉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다. 이거는 그들이 시계추를 정하겠죠. 그 시계추가 점점 똑깍똑깍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매크로 이슈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죠.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현재 어디쯤 매크로 환경을 볼 수가 있나? 현재 자산시장의 흐름이 여기 있구나. 2023년도 충분히 폭등장이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현재 지점에 어디에 와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홍콩 증시 위안화로도 투자 가능하다. 중국 글로벌 통화 패권 야심. 요거는 좀 필터링이 필요해요. 요건 사실 필터링을 하면 스위프트 2.0의 확장입니다. 5개국 브리스에서 19개국이 확장이 됐죠. 어쨌든 중요한 건 홍콩 달러와 이중 결제를 허용한다.
텐센트, 알리바바, 장중 거래 급증하고 있다. 주가 부양, 위안화 국제화 포석. 자, 어쨌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됐죠. 그리고 브릭스와 중동과 함께 그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2.0망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된다는 거는요, 개인과 기업이 현재 은행 계좌가 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사용했죠. 그리고 무역 거래에 코인과 CBDC를 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러시아 CBDC에는 리플이 오래전부터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홍콩이 열린다. 홍콩과 싱가폴, 중국 기반으로 해서 열어 젖힌다. 경기를 다시 리바이벌 시킨다. 자산시장을 열어 제낀다. 폭등시장이 오기 전초전 시그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신흥국 정쿠국채의 뭉칫돈, 친시장정책 전환기대 솔솔. 자, 신흥국 펀드가 보통 보면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뜯길 확률이 높으니까 금리를 많이 주죠. 그래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확장기일 때 여기에 자금이 많이 몰려요. 근데 신흥국 펀드에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신흥국 채권에 말입니다. 자, 튀르기에 터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투자 수익률 급등하고 있다. 경제 회복 전망. 자, 일각에서는 선진국 긴축된 타격 우려. 자, 저는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그리고 유지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산시장이 폭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그게 하반기가 될 확률이 높다. 6월 정크 등급 국가 채권의 투자 수익률,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튀니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자, 현재 이 매크로 이슈만 보더라도 신흥국 국채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시그널이죠. 상승장을 예측할 수 있는, 폭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도전장. 여기 보게 되면은 서울보증보험뿐만 아니라 하반기 IPO 출격 대기기업, 두산 로보틱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서울보증보험 2조에서 3조, 엔카닷컴, 동인기업, SK에코플랜트, 기업가치 10조. 자,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왜 IPO를 대기하고 있을까요? 하반기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감이 좀 오시죠? 시진핑 만남 블링컨, 정상회담 빨리 열어야, 미중 관계 개선 급물살. 자, 이 분위기가 다시 꽃이 피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하면 분위기를 다시 긍정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식어 보였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돌려 보여주겠죠. 다시 한번 돌린다. 물밑에서는 그들 간에 확장을 한다. 그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엔화 8년 만에 800원 터치. 잃어버린 30년 극복하는 1경제. 과연 진짜 극복하고 있을까요?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사상 최저치. 20년 만에 엔화가 역사상 최저치가 몇 번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니케이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하고 있다. 일본 금융 당국이 금융 완화 정책 유지 방치. 자, 그리고 엔화 가치 하락 현상 이어질 수도. 자, 그러면서 일본 경제 성장률 추이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물가도 잃어버린 디플레이션.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떠한 발광을 해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물가가 4% 가까이, 3%가 넘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증시도 화랑이다. 경제가 엔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수출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경제가 부양하고 있다. 주가도 올라간다. 경제 펀더멘탈도 좋아진다. 뭐 그런 부분에서 워렌 버핏도 현재 주식 투자를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터지고 있어요. 엔화 약세는요, 일본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엔저를 만들려고 하면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엔화도 일시적으로 돌린다. 일본 경제도 부활시킨다. 증시도 돌리고 경제도 리바이벌 시킨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감이 오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 연결로 쭉 보세요. 미중 관계가 분위기가 화해로 급사를 탄다. 홍콩도 열린다. 더불어 홍콩도 잠겼었죠. 열어버린다. 그리고 신흥국 채권에 자금이 몰린다. 다 똑같은 연장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금은 다가오는 2024년과 다가오는 4차 산업. 기업들도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한국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이 쉽지가 않겠죠.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월급쟁이나 개인 사업자인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머릿속에 지금까지 담겨왔던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부분을 부셔버리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생존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LG화학, 석유화학 사업 재편. 자, LG화학이 뭐죠? 대한민국 석유화학의 상징입니다. 화학의 상징이죠. 석유화학 사업을 재편한다. 인력도 재배치한다. 구조조정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해고, 구조조정한다는 거예요. 판때기가 바뀐다는 거죠. 자, 보면은요. 석유화학 본부 임직원의 이메일. 중국 석유화학 증설의 이익률 뚝, 이익도 급감했고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적자. 의료기기 사업, 익산 공장도 매각한다. 배터리 등 3대 신사업에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 자, 그래서 석유화학 사업 구조 조정을 한다. 자, 보게 되니까요. 지난해 21조 7,234억 원의 매출을 낸 LG화학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무려 20조가 넘어가는 매출이죠. 엄청나죠? 지난해 4분기 1,65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어요. 지난 1분기에도 508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국내에 5,000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자, 여기 사업이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재표를 어떻게 한다? 자, 보면 배터리 소재에서 양극재와 분리박 사업은 확장해요. 6조, 친환경 소재, 그리고 혁신 신약, LG화학은요, LG생명과학을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혁신 신약과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 소재,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재편을 한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LG화학도 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도 생활 패턴과 구조 방식과 모든 부분도 변신을 해야 됩니다. 4차 산업시대, 다가오는 2030년 시대, 2040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블랙스완 대응할 시나리오 경영이 절실하다. SK그룹 확대 경영회의, CEO 30여 명 종일 마라톤 회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계열사 파이낸셜 스토리 재정비해야. 살아남을 블랙스완에 대비할 시나리오 경영이 절실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여기서 유례가 없어요. 모든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신세계입니다. 수영하면서 SSG 야구 관람, 스타필드 청라 청사진 나왔다. 16일 스타필드 청라 비전 선포식, 세계 최초 동구장 복합 쇼핑몰 결합, 호텔 인피니티 풀에서 야구 경기 관람, 연간 2,500만 명 방문, 5조 원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 자, 그러면서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 청사진을 공개하였다. 야구 쇼핑 한 곳에. 자, 보면 여기서 한나절은 머물 것, 자신감. 가장 큰 스타필드 올다. 자, 감이 오나요? 자, 미디어에서는 엄청나게 오지만 신세계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거 엄청난, 자, 이거는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메타와 공존을 시켜야 되겠죠. 신세계 입장에서도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자, 5대 은행. 이거는 지금 제1금융권이에요. 국내 5대 은행입니다. 국내 1, 2, 3, 5. 5대 은행 신규 여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빅폭탄 터지나. 은행 부실자산 관리 경고 등. 자, 이게 저축은행은 끊임없이 나왔었죠. 부실률이. 이게 이제 5대 은행까지 신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여기 보시죠. 0.9, 0.04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자산은요, 정상이 있고요. 그리고 요주의, 고정, 회수 우문, 그리고 추정 손실, 이 5가지로 나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채권 분류 중에서 정상을 넘어서서 현재 부실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5대 은행에서. 이거는 연준의 고금리입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당연히 가계와 기업, 특히 가계, 개인 사업자, 그리고 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 펀더멘털이 약한 대기업들도 흔들거릴 수가 있겠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월급을 받던 월급쟁이 그런 개인이 직장을 잃게 되면 직장을 못 가면 어떻게 되죠? 답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전선에 나갔다 생각을 하시고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시고 다가올 준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건설사 신용등급 하락 신호탄. 자, 그러면서 태형건설의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한신공용도 신용등급이 BBB로 내려갔다. 건설사 신용등급의 줄강등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재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한신평의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도 태형건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자, 그러면서 건설업계에서는 다른 건설사의 신용등급도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 유동성 경색 등에 따른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사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줄도산 위기설도 확산하고 있다. 자, 고금리. 그 부분이 뭐죠? 2024년 내 시스템 리스크로 전 세계는 확장한다. 기존에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집을 이사하는 환원, 그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상고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들의 의도 아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국내 1위, 2위 바로 한신평과 한기평. 이게 어디 건지 아십니까? 볼까요? 한기평, 한신평, 나신평. 국내 신평사 빅3이죠. 여기서 나신평을 제외하고 국내 원투펀치인 한기평과 한신평의 최대 주주를 볼까요? 자, 바로 여기에 최대 주주는요. 나신평을 제외한 이 계산은 글로벌 신평사가 최대 주주 위치에 있다. 한기평의 경우 피치 지분이 73.55에 달한다. 자, 그리고 한신평과 제휴관계에 있던 무디스 역시 2016년 지분 100%로 확보했다. 무디스와 피치가 한신평과 한기평의 주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들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학생이 돌아왔다. 다시 살아나는 신촌 상권. 서울 신촌 연수로 주변 핵심 상권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상인들은 엔데믹 국면에서 지난 1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오후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비씨카드 결제액을 분석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풀리고 대학 대면 수용, 유동인구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전보다 결제액 30에서 70%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매출도 10% 넘게 증가. 다시 리바이벌 시킨다. 자, 국내 면세점에서 입장 대기 확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 매크로 이슈를 종합해보면 뭐죠? 다시 돌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 연장선에서 자산시장도 나가는 거죠. 그쵸? 개인 투자를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만 이미 시그널은 감지가 되고 있다. 시나리오 1을 2와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는 2023년도 폭등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아이 뒤처질라 월 100만원 영어 유치원 북적 사교육비 26조 미래를 볼모로 잡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네요. 지금 대기업들도 구조조정과 함께 다가오는 4차 산업에 대비해서 미래 판때기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자, 교육이 이꼬르 뭐죠? 머리에 뇌를 새로운 정보를 입력시켜서 뇌 부팅을 새롭게 짜는 거죠. 이거를 한번 세팅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세팅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감이 오시겠죠? 다시 한번 본인의 머릿속 뇌 부팅을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